어서 오세요, 손님. 뭐 드릴까요? 억만장자가 되어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버린 어머니는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김밥 한 줄 주세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눈물이 김밥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손님인 척 매일 어머니의 김밥집을 찾아갔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인생 이야기들. 지금부터 20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손님, 뭐 드릴까요? 라고 말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의 28번째 층.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길게 누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12명의 임원진이 긴 테이블을 따라 앉아 있었고 그 끝자리에 30살의 청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혁. 국내 물류 플랫폼 1위 기업 킹로드의 대표였지요. 기업 가치 수천억, 직원 수백 명. 24살에 창업해 6년 만에 업계 정상에 오른 인물이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지만 준혁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다음 분기 목표 달성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임원들이 아는 강준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준혁은 잠시 창가에 서서 저 아래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물 흐르듯 이어지는 차량들. 화려한 성공의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해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10살이던 그의 여름, 준혁은 시장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려졌지요.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부산의 어느 골목에 혼자 서 있었어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살던 동네도 자신이 어떻게 그곳까지 오게 됐는지도요. 보호시설에서 자랐어요. 18살이 되던 해 준혁은 시설을 나와야 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퇴소금 200만 원이 전부였지요. 연고도 기댈 곳도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은 넓고 차가웠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새벽에는 배달을 뛰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 문제집을 펼쳤지요. 고시원 좁은 방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연필을 굴리던 새벽들. 졸음이 쏟아져도 눈을 비비며 버텼어요. 배달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물류 시스템의 비효율을 발견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짐들이 제각각 다른 경로로 배송되고 있었지요. 이걸 합치면 시간도 줄고 비용도 아낄 수 있을 텐데. 그날 밤 그는 도서관에서 코딩 책을 빌렸습니다. 독학이었어요. 유튜브 강의를 보고 무료 프로그래밍 사이트에서 밤새 코드를 짰습니다. 첫 번째 앱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요. 하지만 네 번째 앱이 작은 물류업체의 눈에 띄었고 24살의 준혁은 창업을 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업계 1위가 되었어요. 하지만 성공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겼어요. 보호시설 출신이라는 사실, 가족이 없다는 것, 10살에 유괴되어 버려졌다는 기억.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을 물으면 화제를 돌렸고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다물었지요. 5년 전의 일이었어요. 사업이 막 커지기 시작하던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외삼촌이야. 너 어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거 기억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외삼촌. 희미하게나마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른 체구에 늘 담배 냄새가 나던 사람. 기억의 조각이 어렴풋이 맞춰지는 듯 했지요.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였어요. 외삼촌 강동식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말의 끝에는 늘 계좌번호가 붙어 있었지요. 네, 엄마. 찾을 생각 마라. 그 여자가 널 버린 거야. 찾지도 않았어. 준혁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토록 찾고 싶었던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니. 20해 동안 품어온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에게 돈을 주고 연락을 끊었어요. 이후 5년간 준혁은 가족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일에만 매달렸지요. 새벽 5시에 출근해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하는 나날들. 직원들은 그를 냉철한 워커홀릭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왜 그토록 일에 몰두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버린 걸까? 외삼촌 말이 전부 사실일까? 밤마다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외삼촌의 말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요. 비서 박서연에게 조사를 의뢰했어요. 서연은 준혁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6년 전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그녀는 과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흥신소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일주일 뒤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강말순. 서울 재개발 예정 지역의 시장통에서 말순이네 김밥을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보고서 한쪽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신과 진료 이력 있음. 상세병명 미상.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서 김밥을 마는 여인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지요. 백발이 되어 있었어요. 구부정한 등 마른 어깨. 20해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 20해 전 그 자리에서 아직도 김밥을 팔고 있었어요. 버린 사람이 왜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준혁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준혁은 낡은 점퍼와 청바지로 갈아입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시장은 쓸쓸했어요. 곳곳에 폐업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반 이상의 가게가 문을 닫은 상태였지요. 좁은 골목에는 생선 비린내와 된장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허름한 간판이 보였어요. 말순이네 김밥. 손때 묻은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빨간 페인트는 벗겨지고 글씨는 흐릿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가게 안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고 김을 굽는 고소한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나왔어요.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지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삐걱.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김과 단무지 향이 코끝을 감쌌어요. 좁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4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낡은 메뉴판이 걸려 있었지요. 김밥 2,500원, 라면 3,000원, 떡볶이 3,500원. 카운터 뒤에서 백발의 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뭐 드릴까요? 20해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아들을 알아보는 빛이 없었습니다. 낯선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한 미소. 그것뿐이었지요. 준혁은 목이 메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밥 한 줄 주세요. 네, 잠깐만요. 금방 말아드릴게요. 말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발 위에 김을 펼쳤어요. 밥을 얇게 펴고 단무지와 햄, 시금치를 가지런히 올렸지요. 20해 전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자,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따뜻한 김밥 한 줄이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준혁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지요. 그 순간
까맣게 잊었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옆에서 김밥을 말던 장면. 작은 손으로 단무지를 집어 올리던 자신. 어머니가 웃으며 머리를 쓸어주던 손길. 준혁아, 이거 잘하네. 우리 아들 손재주 좋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김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삼켰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김밥을 씹었지요. 카운터 뒤에서 말순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큰일이에요. 재개발한다고 나가라는데 여기서 20회를 했는데 어딜 가겠어요.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마지막 한 조각까지 남김없이 먹었어요.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 앞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올려놓았지요. 거스름돈이요, 손님. 말순이 잔돈을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또 오세요. 단골 해주시면 어묵 덤으로 드릴게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뒤 준혁은 대답 없이 문을 나섰어요. 좁은 골목을 걸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지요. 눈가가 뜨거웠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20회 만에 찾은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왜 20회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걸까요? 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걸까요? 외삼촌은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장 근처에 원룸 알아봐줘. 당분간 그쪽에 있을 것 같아.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준혁은 다시 골목 끝을 돌아봤습니다. 허름한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말순이네 김밥. 20회를 기다린 그 자리. 준혁은 오래도록 그곳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준혁은 김 사장이라는 가명으로 매일 김밥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장 근처 허름한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지요. 수천억 기업의 대표가 머물기엔 초라한 곳이었지만 준혁에게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잠만 자면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점심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구석, 카운터가 잘 보이는 테이블이었어요. 김밥 한 줄과 라면 하나를 시켜 천천히 먹었지요. 말수는 그를 친절한 단골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매일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순이 웃으며 어묵을 덤으로 챙겨주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맛있어서 자꾸 오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만든 김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매일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밥을 먹으며 어머니의 일상을 지켜보았어요. 손님을 맞는 모습, 김밥을 마는 손놀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습관까지. 말수는 가끔 허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해. 누군가 올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준혁의 가슴이 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 서연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요. 어머니의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 20회 전 사건의 전말.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싶었지요. 며칠 뒤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준혁은 원룸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지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말수는 20회 전 아들을 잃은 후
심한 충격으로 기억상실 진단을 받았어요. 해리성 기억상실.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특정 기억이 차단되는 증상이었지요. 아들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기다려야 해. 누군가 올 것 같아. 이 강박 때문에 말수는 20회 동안 같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어딘가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외삼촌이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을 잃고 기억까지 잃어버릴 만큼 충격을 받은 거였지요. 외삼촌 강동식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서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무직이고 도박 빚이 있어요. 5년 전 대표님께 연락한 것도 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머님 댁에 얹혀 살면서 생활비를 받아가고 있어요.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날 이후 준혁은 더 자주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요. 말수는 그런 그를 신기하게 바라봤지요. 김 사장님,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가하세요? 요즘 좀 여유가 있어서요.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회사 일은 서연에게 대부분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결제만 원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이곳에서 보냈지요. 며칠 뒤 낯익은 얼굴이 김밥집에 나타났어요. 외삼촌 강동식이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기름진 머리카락.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고 낡은 잠바에서는 담배 냄새가 났어요. 20해 전 기억 속 모습보다 훨씬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누나, 나야. 밥 좀 줘. 동식이 카운터 앞에 털썩 앉았어요. 말순이 한숨을 쉬며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또 왔어? 이번 달 생활비는 이미 줬잖아. 그게 좀 급한 데가 있어서. 다음 달 거 미리 좀 줘. 동식의 목소리에는 비굴함이 묻어 있었어요. 준혁은 구석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지요. 저 사람이 5년 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찾지도 않았다고. 그때 동식의 시선이 준혁에게로 향했어요. 카운터에서 결제하는 준혁의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드에 적힌 이름. 강준혁. 동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해 전 자신이 잃어버린 바로 그 아이. 5년 전 돈을 뜯어낸 바로 그 조카였습니다. 이름만 보고도 확신할 수 있었지요. 성이 같은 강씨, 이름 준혁. 그리고 그 나이대, 그 얼굴. 틀림없었어요. 동식은 황급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준혁을 기다렸지요. 준혁이 문을 열고 나오자 동식이 다가와 팔을 잡았어요. 야, 이리 와봐. 준혁을 후미진 골목으로 끌어갔습니다. 뭐 하러 왔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외삼촌 말이 진짜인지. 뭘 확인해? 확인할 거 없어. 내 엄마는 널 기억도 못한다고. 어차피 의미 없어. 동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돌아가. 여기 올 필요 없어.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제가 오는 게 싫으세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동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답 없이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갔지요. 동식에게는 절대 밝혀져선 안 될 비밀이 있었어요. 20해 전 그날. 동식은 10살 준혁을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누나가 잠깐 아이를 봐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동식은 준혁을 데리고 시장 뒷골목의 도박장에 들렀어요. 준혁에게 여기서 기다려라고 해놓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1시간이 지났을 때 준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동식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누나에게는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화장실 간 사이에 사라졌어. 나도 몰라.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누나의 신뢰, 생활비, 그리고 남은 자존심까지. 20해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입을 열지 못한 이유였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돌아왔어요. 동식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혁이 진실을 알게 되면, 누나에게 말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결국 동식은 위험한 선택을 했어요. 시장 건물주 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최 사장은 재개발 이익을 노리며 말순의 가게를 쫓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오래전 말순에게 은근히 마음을 내비쳤다가 거절당한 앙심도 품고 있었지요. 최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동식이 굽신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 김밥집에 맨날 오는 청년 있잖아요. 그놈 알고 보니까 억만장자예요. 물류회사 대표래요. 뭔가 노리는 게 분명합니다. 최 사장의 눈이 번쩍였어요. 억만장자. 그런 놈이 왜 시장 김밥집에? 그러니까요. 분명 뭔가 있어요. 잘 이용하면 큰돈 될 수도 있어요. 동식은 자신의 도박 비탄감을 조건으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좋아. 내가 알아서 해볼게. 그날 동식이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말순이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나, 그 청년 있잖아. 매일 오는 김 사장이라는 사람. 왜? 참 좋은 분인데. 동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알아봤어. 요즘 노인들 재산 노리는 사기꾼 많다고 했잖아. 저렇게 매일 오면서 친한 척하는 놈들 조심해야 해. 말순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순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준혁이 가게에 들어서자 말순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을 피했지요. 김 사장님, 오늘은 일찍 문 닫으려고요. 죄송해요.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요. 준혁은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말순의 경계는 더 심해졌습니다. 준혁이 오면 일부러 바쁜 척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덤으로 주던 어묵도 더 이상 챙겨주지 않았지요. 준혁은 멀찍이서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다가가려 하면 할수록 어머니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닫혀가는 문 앞에서 준혁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최 사장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구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 위생 점검을 넣었습니다. 점검관이 와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지요. 싱크대 배수구 상태가 안 좋네요. 개선 명령 내립니다. 말순이 당황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일주일 안에 고치세요. 안 그러면 영업정지입니다. 수리비만 수십만 원이 들 거라고 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최 사장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임대료를 갑자기 올린다는 통보가 왔어요. 2배였습니다. 말순이 항의하자 최 사장은 비웃듯 말했지요. 싫으면 나가. 어차피 재개발 들어오면 다 밀린다고.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 말순은 밀린 임대료를 내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허리가 굽고 손가락은 갈라졌지만 가게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버텨야 해. 여기서. 혼잣말처럼 되뇌었지요. 준혁은 건물 매입을 시도했지만 최 사장이 거부했습니다. 저 가게는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동식이 준혁의 정체를 귀띔한 탓이었어요. 최 사장은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약점을 잡아 더 큰 것을 뜯어내겠다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준혁이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식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요. 야, 그만해.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동식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누나는 널 기억 못해. 평생 못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돌아오는 건 없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준혁이 동식을 바라봤습니다.
외삼촌은 왜 그렇게 제가 여기 있는 게 불안하세요? 동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불안한 거 아니야.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야. 동식은 그 말을 남기고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숨기고 있는 것. 5년 전의 거짓말 뒤에 감춰진 진실이요. 서연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20해 전 사건 당시 기록을 더 조사해줘. 경찰 조서, 목격자 진술, 외삼촌 동선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말순이네 김밥 간판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20해 동안 저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억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다렸어요. 누군가 올 것 같다는 느낌 하나만으로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의심. 동식이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최 사장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서두르면 오히려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기억상실 환자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은 위험하다고 했으니까요. 며칠 뒤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흥신소에서 중간 보고가 왔어요. 20해 전 경찰 조서를 입수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 아직 확인 중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고 준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외삼촌은 처음부터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벽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닫게 만든 오해, 그리고 주변을 에워싼 아기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기다려주세요, 엄마. 반드시 돌아갈게요. 시장 골목 위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어요. 위생 점검에 이어 이번에는 건물 안전 점검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점검관이 천장과 벽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누수 흔적이 있네요. 이대로는 영업 계속하기 어렵겠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수리 완료 전까지 영업 정지예요. 점검관이 무표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업 정지라니. 하루 장사를 쉬면 그날 밥값이 없는 형편이었지요. 최 사장이 그 틈을 노렸어요. 말순 씨, 내가 좋게 말할 때 나가. 수리비에 밀린 임대료까지 합치면 얼마야? 그 돈 어디서 구할 건데? 비웃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말순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여기서 안 나갑니다. 절대로요. 고집은. 어차피 재개발 들어오면 끝이야. 버텨봤자 손해는 당신이라고. 최 사장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았어요. 어두운 가게 안에서 카운터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지요. 손에는 영업정지 통보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올 것 같은데. 꼭 와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느낌, 그것만은 20해 동안 변하지 않았지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최 사장은 준혁의 정체를 알고 난 후 함정을 팠습니다. 준혁이 말순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게 했지요. 며칠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준혁이 가게 앞에서 말순과 마주쳤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가게 수리비로 쓰시면 돼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말순이 손사래를 쳤지요.
안 돼요, 김 사장님.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지. 그냥 성의예요. 이 시장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말순이 봉투를 받아들었고 그 순간 건너편 골목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어요. 찰칵. 최 사장이 웃었습니다. 됐어. 이거면 충분해. 잠시 후 가게에 들어온 동식이 돈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거. 50만 원이나 되네. 동식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거 김 사장님이 가게 수리비 하라고 주셨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동식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나, 이거 받으면 안 돼. 뭐? 내가 알아봤어. 그놈 뭔가 수상해. 이렇게 돈 뿌리면서 접근하는 거 요즘 사기 수법이래. 말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아니야, 분명해. 조심해야 해, 누나. 동식이 말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불신의 씨앗을 더 깊이 심는 거였지요. 다음 날 경찰이 김밥집에 찾아왔어요. 강말순 씨 맞으시죠?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말순이 당황했어요. 신고요? 무슨 신고요? 노인 대상 금전 사기 의심 신고입니다. 최근 누군가에게 돈을 받으셨다고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 그 청년이 떠올랐어요. 그게 그분이 그냥 도와주신 거예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준 분에게도 연락할 겁니다. 경찰이 준혁의 이름을 물었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김 사장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준혁이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말순과 경찰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저요. 제가 돈을 드렸습니다. 경찰의 시선이 준혁에게로 향했어요. 조사에 응해 주셔야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경찰차가 떠난 후 동식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가 뭘 했어, 누나. 저런 놈들 조심하라고 했잖아. 결국 경찰까지 온 거 봐. 말순의 눈에서 마지막 신뢰가 사라졌어요. 다음 날 준혁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지요.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말순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눈가가 붉은 채였습니다. 손님,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 오해예요. 저는 절대로. 제발요. 부탁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그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20해 전보다 더 멀게 느껴졌지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아 담담하게 진술했어요. 봉투에 든 돈의 출처, 말순과의 관계, 자신의 신분까지 모든 것을요. 형사가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억만장자 대표가 왜 시장통 김밥집 할머니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무슨 관계예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말해야 할까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진실을요. 제 어머니입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어요. 20해 전에 헤어졌어요. 10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고 최근에야 찾았습니다. 조사는 길어졌어요. 준혁의 진술, 신분 확인, 그리고 최 사장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까지. 형사가 최 사장의 신고 내역을 살펴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사진 촬영 각도가 너무 의도적이에요. 진술 내용도 과장이 많고. 서류를 뒤적이던 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네요. 재개발 관련해서. 네.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가게를 쫓아내려 하고 있어요. 허위 신고 냄새가 나는데요.
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 사이에 어머니 마음은 더 멀어질지도 몰랐지요. 조사가 끝난 밤, 준혁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희미하게 보이는 말순이네 김밥 간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20해 동안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것도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현실. 준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20해 동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억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면서요. 그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대표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 20해 전 경찰 조서와 통화 기록을 대조했어요. 외삼촌의 진술이 거짓이었습니다. 준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동식 씨는 화장실 간 사이에 사라졌다고 했는데 같은 시간대 통화 기록에 도박장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뭐라고? 외삼촌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대표님을 잃어버린 건 화장실이 아니라 도박장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해 동안 자신을 버림받은 아이로 만든 것이 외삼촌이었어요. 어머니에게는 화장실 간 사이에 사라졌다고 거짓말하고 자신에게는 엄마가 널 버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 모두를 속인 거였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요.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모든 감각을 집어삼켰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기억상실 환자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은 위험했어요. 의사의 상담 없이 함부로 과거를 들추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했지요.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열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서 오해가 풀리면 그때 천천히 다가가야 했어요.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잠긴 시장 골목. 간판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쯤에 어머니가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요. 기다릴게요, 엄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돌아갈게요. 이번에는 제가 기다릴게요.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문을 닫으며 다시는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던 그 눈빛.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그저 지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20해 동안 기다리며 달아버린 사람의 눈. 준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오해가 풀리면 다시 다가갈 기회가 올 거였지요. 동이 터올 무렵 준혁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 첫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하나둘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지요. 저 골목 끝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일어나고 있을 거였어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 재료를 준비하겠지요.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또 하루를 버틸 거였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혐의 없음. 오히려 최 사장의 허위 신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작된 사진, 과장된 진술, 그리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까지. 담당 형사가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왔지요.
강준혁 씨, 억울하게 당하셨네요. 고소하실 거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요. 소문은 시장에 빠르게 퍼졌어요. 그 청년 억울하게 신고당한 거래. 건물주가 가게 뺏으려고 꾸민 거라더라. 그러게 그렇게 순해 보이던 사람이 사기꾼일 리가 있나.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에서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지요. 말순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김밥을 사러 왔다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그 청년 있잖아. 김 사장이라던가. 사기꾼 아니었어. 오히려 피해자래. 말순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경찰에서 조사했는데 건물주가 거짓으로 신고한 거래. 그 청년은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거고. 말순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 사장은 분노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어요. 김밥집 노인을 쫓아내고 건물값을 올리려던 속셈이 물거품이 됐지요. 게다가 허위신고 정황까지 드러났으니 자칫하면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보복이라도 하듯 최 사장은 인부 2명을 데리고 김밥집 앞에 나타났어요.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시간이었습니다. 야, 강말순. 이번 달까지 안 나가면 진짜 가만 안 둬. 최 사장이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어요. 손님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말순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요. 최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 건물이야, 내 건물. 최 사장이 한 발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말순의 어깨를 밀쳤어요. 말순이 비틀거렸습니다. 뒤에 있던 의자에 부딪혀 넘어질 뻔했지요.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순 앞을 가로막았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지요. 손대지 마세요. 최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또 나타났어? 이번엔 뭘로 신고해 줄까? 건드리면 고소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허위 신고 건으로 이미 증거 다 모아뒀어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시면 내일 고소장 접수합니다. 최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인부들도 눈치를 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요. 두고 보자. 최 사장이 이를 갈며 내뱉었어요. 인부들을 데리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지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다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말순과 준혁만 남았지요. 말순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오해했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러 오다니.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말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쳤지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준혁은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부터였습니다. 쌀자루, 김박스, 단무지통. 새벽에 배달 오는 재료들을 가게 안으로 옮겼지요. 말순이 말렸어요. 김 사장님, 손님이 이런 일까지 하면 안 되지.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아니에요. 그냥 일손이 필요해 보여서요. 밥 한 끼만 주시면 됩니다. 말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점심때 김밥 실컷 먹어요.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준혁은 새벽에 나와 가게 앞을 쓸었어요.
좁은 골목에 쌓인 낙엽을 치우고 가게 유리창을 닦았지요. 점심 준비 시간에는 김밥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시금치를 다듬고 단무지를 썰고 햄을 볶았어요. 말수는 처음에 불편해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일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준혁의 손놀림이 생각보다 능숙했거든요. 마치 예전에 해본 사람처럼. 김 사장님, 이런 일 해본 적 있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지요.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김밥 만드는 법.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잘 가르쳐 주셨네. 손재주가 좋아요. 점심 장사가 끝나면 준혁은 설거지를 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씻고 행주로 닦아 정리했지요. 말순이 카운터 정리를 하다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의 귀에 들렸지요. 말순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면 이 나이쯤 됐을 텐데. 준혁의 손이 멈췄어요. 비눗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돌렸지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아주 먼 곳을 보는 눈이었어요. 동식은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시장 골목 모퉁이에 서서 가게 안을 훔쳐봤지요. 준혁이 말순 옆에서 김밥 재료를 다듬고 말순이 웃으며 뭔가를 가르쳐주는 모습.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0해 전 자신이 빼앗은 장면이었습니다. 어린 준혁이 누나 옆에서 김밥을 말던 그 모습. 그때 자신이 도박장에만 가지 않았더라면, 준혁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동식은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밤마다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그날 내가 빈 병이 바닥에 굴러도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지요. 어느 날 점심 준비를 하다가 준혁이 김밥을 말아보았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단무지를 정중앙에 놓고 밥을 얇게 펴고 끝을 꼭 눌러 단단하게 말았지요. 말순의 손이 멈췄어요. 준혁의 손놀림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이상하다. 말순이 중얼거렸어요. 이 손놀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지요.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준혁이 김밥을 말면서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버릇이었지요. 김밥을 말 때마다 불렀던 노래.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말순의 손에서 김발이 떨어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이 노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준혁이가 김밥 말 때마다 불렀는데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준혁은 노래를 멈췄어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사장님.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준혁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최 사장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지요. 강말순, 최후 통첩이야. 일주일 내로 가게 비워. 안 그러면 강제 철거한다. 말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 안 나가요. 여기서 안 나간다고요. 고집 피워봤자 소용없어. 법적으로 밀어붙일 거야. 최 사장이 서류를 카운터에 내던지고 나갔습니다. 말순은 그 서류를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기다려야 해. 동식이 옆에서 말했어요. 누나, 포기해. 다른 데서 다시 시작하자.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누군가 꼭 올 것 같아. 꼭 와야 할 사람이 있어. 준혁은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밤이 되자 준혁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최 사장 건 관련해서 변호사 연결해줘. 그리고 모아둔 증거 전부 정리해서 보내줘.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뭔데? 어머님 담당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연락이 닿았어요. 상담 가능하대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어. 날짜 잡아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둠이 덜 무겁게 느껴졌지요. 철거날이 밝았어요. 새벽 6시. 시장 골목 입구에 포크레인이 들어섰습니다. 최 사장이 인부 대여섯 명을 지휘하며 앞장섰지요. 법원 집행관도 함께였어요. 오늘 안에 끝낸다. 다 밀어버려. 최 사장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말수는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두 팔을 벌리고 문을 등지고 섰지요. 백발이 새벽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못해요. 여기는 못 건드려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동식이 옆에서 누나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누나, 그만해. 다쳐. 일단 비켜. 안 돼. 여기서 기다려야 해. 누가 올 것 같아. 말수는 버텼어요.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붙이고 서 있었지요. 최 사장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 고집쟁이 할머니가 끝까지. 그때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뒤에는 서연이 따르고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준혁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멈추세요. 준혁이 포크레인 앞에 섰어요. 운전수가 당황해서 기계를 세웠지요. 최 사장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야, 또 나타났어? 무슨 권한으로 막는 건데? 서연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허위 신고, 위생 점검 조작, 세입자 협박. 증거 다 있습니다. 오늘 철거 강행하시면 내일 고소장 접수합니다. 최 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증거가 뭐가 있어? 녹음 파일, 사진, 문자 기록 전부요. 경찰에서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지요. 최 사장이 이를 갈았어요. 준혁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밀쳤습니다. 이 자식이. 준혁이 뒤로 넘어졌어요. 가게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지요. 퍽.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아이고. 말순이 달려왔습니다. 주저앉아 준혁의 얼굴을 살폈지요.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닦아주었어요. 피가 손수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말순의 손이 멈췄어요. 준혁의 귀 뒤를 스치는데 작은 점이 만져졌지요. 검은 점. 콩알만 한 크기의 점. 말순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 점.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준혁이도. 여기 점이 있었는데.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맨날 복점이라고. 복 많이 받을 거라고. 봉인된 기억이 터져 나왔어요. 어린 아들의 얼굴. 함께 김밥 말던 작은 손. 엄마, 나 이거 잘하지? 하던 목소리. 시장에서 아들을 잃고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날들. 밤마다 울다 지쳐 쓰러지던 새벽들. 아들 이름을 부르다 목이 쉬어버린 날들. 20해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준혁아? 두 손으로 준혁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 준혁이야? 진짜 우리 아들이야? 준혁도 눈물이 흘렀어요. 네, 엄마. 나야. 준혁이야. 20해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았어요. 좁은 골목 한가운데서 새벽 햇살 아래서
말순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요. 동식이 무너졌습니다. 모자가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던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섰다가 결국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누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그날 내가 도박장에 간 사이에 준혁이를 잃어버렸어. 고개를 바닥에 닿을 정도로 숙였지요. 20해 동안 무서워서 말 못했어. 준혁이한테도 누나가 버렸다고 거짓말했어. 다 내 잘못이야.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었어요. 말수는 한참 동안 동식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얼굴을 스쳤어요. 20해 동안의 고통, 잃어버린 기억, 아들을 찾아 헤매던 세월. 그 모든 것이 동생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니. 하지만 말수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자, 준혁아. 들어가자. 동식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최 사장은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였지요. 인부들도 눈치를 보며 철수했어요. 포크레인이 골목을 빠져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말순이네 김밥은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은 깨끗한 새 간판으로 바뀌었지요. 말순이네 김밥 기다림의 맛. 준혁이 직접 문구를 정했어요. 가게 안도 달라졌습니다. 벽에는 새 페인트가 칠해졌고 테이블과 의자도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메뉴판은 그대로였지요. 김밥 2,500원, 라면 3,000원, 떡볶이 3,500원. 말순이 고집했어요. 가격은 그대로야. 시장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야지. 준혁은 회사 일의 주요 의사결정은 원격으로 처리하며 어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가게에서 함께 김밥을 말았어요. 어린 시절처럼. 나란히 서서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둥글게 말았지요. 말순이 웃었어요. 우리 준혁이 손재주 그대로네. 어릴 때 잘하더니. 엄마가 가르쳐줬잖아요. 준혁도 웃었습니다. 가게 한쪽에서는 동식이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말순이 먼저 불러들인 거였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을 서성이는 동식을 보고 말했지요. 들어와. 일손이 필요해. 말로 하는 용서 대신 곁에 있을 기회를 준 거였어요. 동식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나와 가게를 열고 밤에 제일 늦게 문을 닫았지요. 20해 동안 쌓인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빠져나간 가게에서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말순, 준혁, 그리고 동식. 김밥 3줄과 미역국이 놓인 작은 테이블이었지요. 말순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같이 먹자. 짧은 말이었지만 동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 먹어. 식기 전에. 말순이 김밥 한 조각을 동식 앞에 놓아주었어요. 20해 만에 받는 누나의 밥이었습니다. 동식은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입에 넣었어요. 씹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매일 같이 밥 먹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매일 같이 먹자.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어요. 한 달 뒤 재개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준혁이 구청과 협의한 결과였어요. 말순이네 김밥이 있는 구역은 시장 문화보존지구로 지정됐지요. 오래된 가게들이 그대로 남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최 사장은 허위 신고와 협박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더 이상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됐지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거기 모자 상봉한 집이래. 20해 만에 아들 찾았다며. 김밥 맛도 좋다던데.
점심시간이면 줄이 늘어섰어요. 말수는 바빠졌지만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었지요. 가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20회 동안 어떻게 여기서 기다리셨어요?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몰라요. 그냥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누가 올 것 같아서. 준혁이 옆에서 김밥을 말며 덧붙였지요. 저도 찾고 있었어요. 20회 동안 서로 찾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말순과 준혁이 가게 앞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요. 분홍빛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아. 네, 엄마. 고마워. 돌아와줘서.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리고 시장 골목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20회를 기다린 그 자리에서 모자는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에 불이 켜졌어요. 간판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말순이네 김밥 기다림의 맛. 말순이 카운터에 서서 재료를 정리했어요. 준혁이 옆에서 테이블을 닦았지요. 동식이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내일 또 오면 돼? 동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도 와. 동식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외삼촌 용서하신 거예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근데 가족이잖아. 가족은 곁에 있어야 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문을 닫고 불을 끄려는데 말순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내일 아침에 같이 김밥 말자. 새벽에. 그럴게요, 엄마. 두 사람이 나란히 가게 문을 나섰어요. 좁은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말순이 아들의 팔짱을 꼈습니다. 집에 가자. 네, 엄마. 같이 가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천천히 나란히. 20회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간판의 불빛이 그 뒷모습을 비추었어요. 말순이네 김밥 기다림의 맛. 기다림의 끝에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